붉은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대선이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4월 14일이잖아요. 네. 4월 14일인데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일주일 내내 만나. 방금 아까 전에도 만난 것처럼 만났어요. 같이 살았어. 하루에 한 2끼는 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 맞아. 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끼 먹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도 모처에서 합숙하고 같이 오는 길이에요. 지금. 맞아요. 저는 이제 출근했다가 따로 왔고. 자 이렇게 출근했다가 따로 오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세 마지막 무단보의 안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워하고 있는 당신 누구십니까? 달을 대신해서 너를 처벌하겠어. 시룰장입니다. 본인도 부끄럽죠 지금. 셀러문이야? 치키니카 테 호시오키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본어로 그거예요. 정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겠다. 일본어는 달을 대신해서 너를 처벌하겠어. 새로운 성취라는 게 대사입니다. 됐어요. 네. 네, 이거를 뭔 개소리야라고 보라고 있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입신양명 항상 꿈꾸지만 매일 망하고 있는 위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래서 입신혁명은 언제 된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계획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어 돈부터 들어와라. 책에 나오나요? 다음 책을 읽어보면 되나요? 책이요? 위키 그쵸. 책이 아니면 있나요? 박사 논문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를 만약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위 적어도 박사. 10년은 걸릴 겁니다. 박사학위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유학 가서 쓰세요. 근데 이렇게 유학을 가서 쓰게 되려면 사실은 네, 스탠퍼드로 가야죠. 일단 국회의원직 한번 상실될 뻔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당했어요. 야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뭐랄까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이제 고비고비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장 최근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될 최고의 어째 보면 국가를 위한 최고의 결정이 있어요. 국민에 대한 의무 중에 하나 그렇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의무자 권리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대선 어디까지 알아봤니 특집입니다. 오늘 진행 매끄럽습니다. 그래도. 엄청 매끄럽죠. 막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옛날에 한번 녹음키 안 눌러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습한 것 같아요. 연습한 거. 지금은 잘 눌렀어요. 야 다행이다. 방금 확인하고 왔어? 이 녹음키 사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래나 이거를? 저번 녹음했었어 우리. 저번에 녹음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녹음키를 안 눌러서요. 다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이 한 번씩 하는 실수잖아요. 저희도 한 번 쓴 거죠. 잘 나간 됐어. 팟캐스트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했다고 우리 잘 나가진 않아요. 왜? 잘 나가는 저희 맞는 5천 말이야. 번 넘었어요. 왜 그래? 맞아. 우리 5천원 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5,000원 귀엽지. 근데 뭘 해야긴 해야 되는데 우리 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아프리카나 할까? 안돈 법방. 눕방. 누워서 벗는 건가요?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누구랑? 하나 두나. 모르겠어. 왜 거기서? 하나두나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대선 콘텐츠 같이 준비했잖아요. 네. 그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첫 대선 언제였어요? 우린 이번에 처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1, 2년에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선 이게 처음이죠. 우리 저도 셋 다 그랬죠.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선을 2012년도에 군에서 했어요. 근데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막 훈련병을 끝나고 나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은지 그랬거든요. 자대 배치 받자마자 갑자기 어디로 가지요? 뭐야? 그래서 가보니 기무사. 아니야. 막 이제 종렬로 맞춰가지고 이제 한 발 행군해서 갔던 곳이 조정도서관이라고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네, 자시 유명한 동네죠. 잣 같은 잔막걸리. 이제 거기 이제 있었던 도처에서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걸 주더라고요 공보물을. 야 그거 같은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군인의 전수적 근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바로 줘가지고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당시에 이미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속에 점 찍어둔 후보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대통령 사람이 허경영. 허경영. 야 지지율이 90%가 넘어. 물론 내 눈을 바라봐. 출석 페이스북이지만. 아니 혹시 그거 하면서 뭐 특정 후보를 찍으라든가 이런 그런 건 의미는 없었어. 그런 거 안 하죠. 그거는 이제 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러시게 했긴 했는데. 근데 이분 원래 민주화 이전에도 저희 투표권 물론 갖고 있는 내가 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삼천교육대 있었기 때문에 표를 못 찍었던 거야. 물론 내가 그 자유당 정권을 출범시키긴 했지만. 네? 혹시 이야. 친박이세요? 전 고무신 받았어요. 친이 정권 1940
정말 언제나? 자유당, 자유한국당 말고 자유당. 미군정이 어. 들어오고. 야 오졌다. 그러니까 1946년 재헌의회를 만들잖아요. 48년이거든요. 18년입니다. 운명 아니었어? 아 나이 먹으면 이게 헷갈리고 그런 거지 청년. 하긴 그럴만 하겠다. 잠깐만 45년에 독립해서 40. 아, 아이, 미군정이 있으니까. 야, 헌법 몇 번이나 맞네. 바꿔봤겠어. 48년이구나. 이제 아저씨가 헷갈리는 거지. 헌법 야. 9번 바뀐 건가? 8번 바뀌었나? 하여튼 야 1950년에 우리 정부 출범이야? 아니잖아. 48년이야. 48 48년 출범이잖아. 음. 그래 47년에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재헌의회를 아닌가? 아니 48년 48년. 48년에 5월 10일에 선거해서 지금- 의회가 뽑힌 거를 정부 시작으로 보니까. 아 그렇게 이분 생각하셨구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니 재헌의회. 너무 많이 해서 재헌의회. 헷갈리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래서 안 돼요. 내가 뽑았는데.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씨, 내가 뽑은 거 맞을 텐데. 네, 할아버지 오래 사셔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는 김종인 씨가 대선에 떠났습니다. 영감님 오래 사세요. 경제할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헛소리도 좀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선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했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백수제도 이번이 두 번째네요. 제가 이번 두 번째죠. 네, 그 전에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뽑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근데 거의 그 급으로 매번 홍보를 하죠. 근데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권한이 바뀌긴 있어요. 바뀌죠. 그럼요. 뭐. 그 정도 구조가 문제는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마치 아,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랑 너무 수사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서로 그러니까 모순적이지 않나요? 아,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박근혜 본인의 꿈이 이뤄진 누구의 나라. 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때가 있는데 이 좀 단편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가 트럼프. 바뀌다 보니까. 아 씨발.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는 그 심슨에 TV 나왔어. 나와가지고 You are fired 막 그런 거 하나 웃긴 아저씨였거든. 그리고 막 프로레슬링 무대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만화에도 나와요. 심슨 보면 나와요. 그 아저씨가 정말 대통령이 될 줄 몰랐지. 진짜 될 줄 몰랐지. 나는- 실화냐? 난 처음에 한다고 하길래 얘가 왜 대통령을 한달까? 약간 좀 개그 캐릭터인 나 줄 알았어. 기억났어. 트럼프 나오던 TV 프로그램은 어프렌티스예요. 어프렌티스 맞아. 그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줄이야. 역시 개그를 해야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 대선은 누구다? 홍준표다. 이제 유재석이나 올라나.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 제 양반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아 덕질 장난 아니야. 아주 혼연일체가 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선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특집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부. 일부는 이제 대선 이제 대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대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랑 이제 2부에서는 대선 후보 턱질기 해서 두 분에 나누시는데 이제 이 첫 번째 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임라인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 타임라인 정리한 거와 일정표가 따로 있거든요. 이 대선 일정표요. 타임라인과 이 대선 일정표는 저희가 따로 이제 브런치를 통해서 이게 올라오는 날,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날에 브런치나 네이버 포스트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 쪽에서 다 들어오시면서 좀 통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길어요. 네, 오디오로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소리로 들으면 아무래도 오해 여지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기억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다 재미없어요. 까먹잖아. 사실은 유입이 얼만큼 되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며칠간 그 질문을 모았어요. 올 사이드 오브 코리아랑 저희 팀이랑 같이 둘이서 인터뷰와 비롯해서 구글 서베이까지 동원해가지고 모아봤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뽑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과 대선 후보는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0대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잎들의 아마드 단체 레드립은 대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려고 했었던 방송인데 두 번째로 대선숲. 야. 대선에서 모아봤습니다. 질문 모았으니까 됐지. 네, 대선에서 모아보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과 페이스북 붉은 잎들의 아마드 단체 레드립을 통해도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관이 여러분 잘 부탁해요. 자르지 말아주세요. 프롤로그. 이제 저희가 파임라인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사건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실체적이긴 않아도 좀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을 왜 하게 되었는지. 네, 네. 대하사극 제6공화국 지나간 이야기. 육공화국이요. Previously on Korea. 이제 가장 최초의 사건이죠. 정은호 게이트. 정은호 게이트인데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이시죠. 네. UF 리퍼블릭을 설립했던 설립자이기도 하고 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크게 됐던 거는 두 가지 거물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정유라랬죠. 최유정.
최우정 변호사로 인한 홍만표가 나왔죠. 까발렸죠. 네, 그리고 홍만표가 우병우를 잡았어요. 아하. 우병우를 잡다 보니 진경준이 또 다시 우병우를 잡았죠. 아하. 야. 그리고 잡았다고 하는 게 고발한 게 아니라 그냥 밝혀진 거야. 밝혀졌어요. 네. 아하. 그리고 그래서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죠. 그렇죠. 우병우가 조선일보가 맞짱을 뜹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를 건들다니. 조선일보가 우병우에게 적폐 세력, 그러니까 부패 기득권이다라는 아하.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병우를 찍어 내리려 그래요. 아하. 윤영석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해가지고 의견을 김진태가 네. 제가 봤을 땐 도찐개찐 50보 100보긴 한데. 송현 전 주필을 날려버립니다. 그 뒤로는 조선일보가 바로 꼬리를 좀 내렸죠.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거. 그럼요. 그래서 물밑 작업으로 계속 수사했었어. 네, 이렇게 수사를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 이석수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또 우병우를 조사를 하려다가 또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쌍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JTBC에서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터뜨립니다. 장난 아니었지 그거. 드디어 최순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최순실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최순실은 그 전까지는 정윤회의 네. 아내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정윤회는 뭐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정윤회 게이트라고 한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예전에 그 정윤회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 한번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하. 그 당시만 했더라도 맞아, 왜 이 사람이 정윤회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가? 비선 실세는 정윤회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정윤회의 아내. 음. 정확히 이혼한 사이지만요. 그 박관천이라는 사람이 옛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실제로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몇 등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1등은 최순실이고 2등이 정윤회고, 정윤회고 세 그리고 번째가 3명째 박근혜다. 근데 그게 그분이 진짜 선지자셨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이런 국정 논당이 있었다.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를 통제했다. 그치요. 이게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첫 번째 1차 담화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과하자마자 야당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와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연설만 보여준 건 맞는데 국가 기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라 빡쳤는데 이때 재밌는 게 제가 민주노총에서 아는 누나가 이래요. 네. 근데 민주노총은 전혀 몰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민주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날 화력이 갑자기 수십만이 오기 시작한 거야. 원래 옛날부터 말해서 박근혜 퇴진하는 게 계속 있었거든. 계속 해왔는데 그냥 몇만 정도 기대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불어나니까 얘네들도 막 돌아버리겠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몸이 막 쑤셔가면서 막 했죠. 약간 그런 오졌죠. 느낌이야. 매주 열었죠.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집회는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회 신고를 하고요. 맞아요. 맞아.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무대 세우고 막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이쪽에서 맞아요. 8억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1억, 맞아요, 1억 맞아요. 얼마인가 이게 빚이 있었는데 네. 그거 정말- 모아달라고 목을 못 닦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그만- 당학부도 남았네. 그만 보내주세요. 그거 갖다가 이제 퇴진한 어쨌든 이후에도 그만큼 열었지.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기존의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1차 때는 그렇게 돼서 야당에서 탄핵이 이제 처음엔 이제 거국도 내각차용 총리, 야당 추천의 거국내각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좀 만지작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것만으로는 탄핵을 하기에는 역풍이 불 수도 역풍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도 우리가 문재인도 굉장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맨날 그렇죠. 하야 얘기만 했었지. 그래요? 오히려 얘기했어. 안철수가 빨리 얘기했어요. 더 먼저 얘기했어요. 안철수랑 박원순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로 내가 2차 대국민 사과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이 유행어 터져.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들고 들고 괴로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음주운전했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제 아무 말이지. 시대 명언이. 희대의 명언이 다시 안구에 회자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 카드가 뜨였던 거예요. 왜 김병준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가 뜨기 시작했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강욱 비서실장이 들어가겠어요. 한강욱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김병준 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예요. 근데 그 그렇죠. 대통령은 뭐다?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김병준 총리가 헬레르 총리가 돼버리죠. 나스피드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원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공안 검찰의 레전드. 아니 근데 사실 원하는 사안은 아니고 그 양반도 정확히 말하면 사직서를 내지도 못하고 해고되지도 문자. 못한. 문자 통보. 네, 문자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문자 대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2차 통보 사과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전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엄청난 공방이 났고 그 와중에 박영수 특검팀이 운영돼서 네. 박영수 특검이 잘했죠. 엄청난 엄청 성과를 잘했죠. 그리고 거두고 그때 추미애 위원과 그리고 특검팀 그 특보가 떴죠. 추미애 나 탄핵 2번 해봤다. 특보 패셔니스타. 야.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네. 주문. 피의 청구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땅땅 전원일치. 그리고 태극기 오열하고 으악! 진짜 네. 정말 좋았죠. 이거 촛불은 만세. 이거 그러니까. 라이브로 봤는데 와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 맨 처음에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국민과 밀당을 하는 나 힙합 재판관. 그날 주가가 어땠냐면은 그러나 할 때마다 팍팍 박근혜가 경제를 살렸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헌법 수호의 가치를 미뤄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득이 헌법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 수호하는 이득보다 결코 결정이라다.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문 저희가 그래서 8인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와. 그렇게 민간이 된 박근혜 씨는 어안이 벙벙. 왜냐면 정말로 기각될 줄 알았대요. 쫓겨날 줄 몰랐던 거야. 진짜 몰랐던 거야. 이건 정말로. 그래서 이삿짐을 안 써놨어요. 당시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재판관이었던 안창호 재판관조차도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진보 보수 없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가 바로 못 떠나고 청와대에 좀 더 있었는데 노동당에서 그때 신고를 노동당이 왜 민간인 국가기관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나? 나가라! 퇴거해라! 내가 이거 아마 그래서 하루에 해본 이틀 만에 놈이 알아. 나갔지. 해본 놈이 알아. 이거 예전에 아마 우리 방송 중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해본 놈이 한다고? 해본 놈이 한다고. 당해본 당해본 놈들이 알아요. 그렇죠. 맘상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5년부터 심지어 그 전이기도 했었죠. 그 세계일보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전부터 이게 하나둘씩 해다가 계속 막 터지는 거야. 정유라도 터지고 뭐 최순실 터지고 정유 터지고 다 맞아. 터진 거지. 생각해보면 그때 2대 이제 운동 2대 그 뭐지 본관 정보도 진짜 미래라이프. 라이프 사업도 근데 미래라이프 사업의 뭐 유의미성이랑은 다르게 정유라 얘기가 나오면 사실 엄청나게 이게 커졌잖아요. 그쵸. 사회 운동이 돼버렸어요. 네, 2대 총장 날리는 거에서 이게 섞였을 줄 아마 몰랐지. 이거는 이제 이스크라에서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2대 운동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2대 학생들의 그 투쟁 덕분에 훌륭하죠.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굴했고 고구마를 게다가 무료학령을 발견한 전설적인 이야기. 이게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해서 대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중요한 사건 지난 이야기. 지난 프리뷰어스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거는 첫 번째 질문 과연 대선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될 것인가 저희가 그쵸.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선 후보를 뽑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6명 나왔죠? 더 많구나 생각해보니까 등록한 사실은 사람은. 등록한 사람 말고 예를 들면은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원내 정당 포함하면 총 6명이죠. 네. 네. 조원진도 원내 정당이죠. 그러니까 6명.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그걸 한번 모아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사이드 오브 코리아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니?라고 물어봤는데 20대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몇 가지가 뽑히는데 좀 쭉 읽어볼게요. 한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여성 정책, 대학생 정책의 과거 행정. 과거 행정 중요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여성 정책과 대학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그래야지 신뢰가 가지. 기조가 바뀌면 사실 못 믿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 했던 거를 상당 부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최태민. 그리고 자유당 및 위장 자유당 아니면 됨. 이거는 굉장히 이승만 자유당이냐? 우리 자한당한테 왜 그래요? 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그 소위 얘기하는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세력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엄청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제정책,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도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한진해운 사태라던가 네. 대우조선해양 맞아요, 사태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이 무너지고 PK가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취업 문제, 청년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88만 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붕괴.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요거 레알 온 거예요. 저희가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물론 하나? 우리가 빨갛긴 하지만 이렇게 빨갛진 않아. 아니 대통령 개인이가 어떻게 내가 볼 때 이거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굳이 쓰는 거 보면 그 정파가 나와. 특정 정파가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냄새가 네. 구립니다. 아, 자본주의면 모르겠는데 굳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있어. 그리고 실무능력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게 대선 전국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60일간 그 인수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이번 인수위가 없어요. 그럴 틈도 그렇죠. 없죠. 바로 그렇죠. 오자마자 그렇죠.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되게 되면 사실은 진짜 실무를 바로 파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없냐. 그래서 이런 문재인이 거거든요. 이거 갖다가 엄청 어필하잖아. 자기는 준비돼 있다고. 사실 그렇죠. 비서실장. 근데 사실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비서실장이면은 그래서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출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옆에서 그렇죠. 지켜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실무 능력은 정말 뭐 자기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고 뭐 업무를 파악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 용병술도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직접 실무를 만다기보다는 그걸 지시하고 큰 어. 그림을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리고 나와 관련된 문제에서 얼마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맞는 그거 말이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나라는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라는 건 내 문제인데 네. 이게 사실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 때는 MB 각하께서 계시잖아요. 그 각하를 뽑는 그 선거 MB 각하 때였는데 사실 그때 그 MB 각하께서 당선이 되신 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그렇죠. 욕망 때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파다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소위 얘기하는. 근데 그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 그 부동산 대책 이런 것 때문에 경제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뽑아놨더니 애가 22조를 4대강에다 처박아놔. 이게 문제라고. 22조만 졸라 많다 진짜. 그거 나 1조만 주면 진짜 이스크라 100배로 키울 것 같은데. 100배가 100배만 키워줘. 나머지 어디로 먹었어? 왜 100배만 커져? 저는 선의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정. 그건 좀 아니정. 그들이 칠 줄 알았다. 어떡해. 그리고 이제 저의 이익.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이익. 내 이익이라는 건 사실 20대가 말하는 내 이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0대의 뭐 이익이라는 취업 건 문제? 일단 주거 먹고 문제. 사는 문제가 먹고 있는 사는 거죠. 문제죠. 네. 이거는 진짜 나중에 우리가 다 한번 진짜 대담이나 좀 기획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요새 들어서 시리어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일단 당장 우리 지금 패널들부터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나이가 오고 있어요. 이미 고민하고 있어요. 죽어. 죽어 어떡하려고 죽어. 죽으면 되는 것이다. 핵심을 영어로 하면 코어. 네. 이거 갖고 이제 곧 서울대에서 뭔가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네, 파헤쳐드리죠.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 논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이거는 그치. 사실 내가 논리적 정합성. 이거는 박근혜 힘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박근혜도요 정합성은 있어. 자기 세계관은 완벽해. 온 우주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저는 두 종류의 혹은 두 층이 이제 논리적 정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의미에서 논리적 정합성이라 하면 자기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끼리 서로 그렇죠, 상충하지 충돌하지 않느냐. 않고 목적과 이제 잘 이렇게 그렇죠. 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술들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는 거고. 그래. 아니면은 말을 잘하느냐. 그렇죠. 낮은 수준의 이제 논리적 정합성. 네. 왜냐면은 이제 전 문장의 대통령 통사적 구성이 가능한가? 그렇죠. 힘에께서는 일단은 두 논리적 정합성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치. 사실. 자, 그다음엔 과학공학 발전 정책 그리고 중요하죠. 4차 산업, 이건 이공계이신가 4차 산업혁명. 보긴 한데. 교육 정책. 교육 정책 의견 중요해요. 그렇죠.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20대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청렴. 청렴. 왜냐면은 확실히 이번에 그쵸. 비선 실세라는 비선 얘기가 실세와 나왔으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정경 요청 얘기도 많이 그다음에 나왔고. 뇌물수수가 결국에는 이번 핵심적 그렇죠. 영역 때문에. 그쵸. 뇌물이요? 왜요? 뇌에 물들어 차는 건 홍. 그것 때문에 대법원 마킹메이잖아. 그렇지. 공약과 인격. 공약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한데 사실 공약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가 네. 급하게 준비하는 만큼 2부에서도 저희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존의 행적을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음. 사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관료 조직을 잘 지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수인계가 없으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관료들이 결국 짜서 올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잘 휘어잡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뢰. 아마 이거 파퓰리즘 신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표 얻으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내놨다가 제대로 이행 못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 신뢰에 대해서도 아마 좀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과 인성. 이것도 사실 아까 인성. 근데 인성 보소. 이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공약과 인격과. 똑같은 얘기고 그 후보가 사회주의자여야 뽑습니다. 뭐 너 전위당이니? 대선 후보 중에 없습니다. 빨갱이신데 일단은 이거 아니 하려면은 유승민 의심스러워. 아이 그러면 심상정까지 사회주의자가 되니까 안 돼요. 그러네요. 아무나 참고로 살아라. 심상정이 이제 공약으로 병사평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병사 소비에트 아닙니까? 소비에트. 야, 91년에 없어진 그분의 조국인가 보네요. 그분 PD였죠. 유시민. 근데 일단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었나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SSSR. 네. 저는 특정 국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합체를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평해.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사회주의자야 뽑는다고 하는데 일단 한국 사회에서 일단은 대통령으로 안 사회주의자가 뽑겠다는 겁니다. 나오려면 대선 후보도 마음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맞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려면 일단은 최선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국회를 개혁- 폭파해야 돼. 키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헌위의 전술을 써야 돼요. 이래서 CA가 중요한 거다. 중요하죠. 컨스티튜셔널 어셈블리. 아 근데 그냥 저는 안 한다 그래 그냥. 제가 아는 CA는 클럽 액티비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외모. 네, 외모요? 자신 있다. 역시 문재인. 문재인 자신 있다. 사실 외모로 따지면은 이제 문재인 압승이죠. 예, 어. 유승민도 괜찮아요. 사실 뭐 유승민은 귀엽게 생긴 거 잘생긴 건 취향타, 아니죠. 취향타. 근데 이제 너무 취향타. 외모를 가지고 대선 후보를 따질 수 없는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외모가 잘생겼냐보다는 얼만큼 나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냐,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그럴 수 외모냐, 있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좋게 해석하면은. 아니 그냥 그 심플하게 장난삼은 장난삼아서 하는 거예요. 댓글 예.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봤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수렴되는 거는 정책에 대한 게 굉장히 수렴이 많이 되는 것 그다음에 같고요. 인성과 인품, 품성에 대해서 좀 놀라요. 네, 나는 기존에 이게- 들어간 그 사람의 행적이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약간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어저께 토론회를 봤을 때는 홍준표 뭐라고 예, 그러냐 홍반장. 홍반장님께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했던 거는 색깔론의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물론 사회주의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홍준표에 의하면 문재인은 종북 좌파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에요. 어대문.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20대들이 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음. 정책 관련한 게 많구나 신뢰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많구나 사실은 라는 게. 이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종북 좌파냐 뭐 우파냐보다는 그게 더 이상 20대한테는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유당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거에 대한 불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면은 사유나라 하고 싶다는 거죠. 그쪽과 관련돼 있으면 싫어요. 사실 이게 이념의 문제라는 게 원래 이념이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그죠. 목적과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념이 중요는 한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이 이념이라는 게 그런 그냥 레드 구체적인 컴플렉스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로서만 쓰인 게 그렇죠. 있다 보니까 혐오감이라던가 이제 회의감이 그렇죠.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이게 같아요. 먹히진 않아요 청년들한테.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대선의 후보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선 그것이 알고 싶다. 대선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각자 여러 가지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이번에 정의당이랑 민주연합당은 잘 될까요? 사실 레드립에 아무 말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어서 이 주제로 한번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게 영혼을 하고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정의당이랑 민주연합당이 서로 잘 될 거냐 아니면 둘이 잘 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절대 둘이서든 같이 잘한다. 일단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당이 생존할 거냐라는 문제인 거. 아니, 각각. 그러니까 각각 각각 얘기합시다. 첫 번째 둘이 잘 될 거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불구대천의 원수죠. 그리고 두 번째 각각 잘 될 거야 되는 문제는 민주연합당 어느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당 내에 이런 특정 세력들이 있는데요. 개파라고 부르는 거죠. 네, 뭐 그게 공식적으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민중연합당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람들 대해 여전히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중연합당의 경우에는 어떤 원내의 어떤 전략을 쓴다기보다는 원외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쵸. 원외에서의 활동을 중심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원내를 못 상대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원내를 못 들어오려면 당연히 원외 활동을 해야지. 근데 저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이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하신 분도 아무리 봐도 이제 더민당도 진보라고 보기 좀 힘든 그렇죠. 적어도 그런 정의당 의견, 정도 되어야 진보에 그런 견해를 갖고 취재된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랐던 게요. 자유한국당 청년본부에서 이름만 들어도 구리잖아요. 근데 간담회 열었어요. 근데 간담회 주제들이 첫 번째 데이트 폭력, 두 번째 동물권이었어요. 동물권을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해. 물론 솔직히 내가 볼 때 그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이 의제들이 심지어 자유한국당에도 선점당하고 있는 거야. 야, 오졌다리. 자유한국당 청년 대표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좀 만나고 다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정책이가 뭐냐면 청년 정책이에요. 근데 사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잘 못 봤거든요. 물론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국회의원급들이 나서면서 청년 정책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 사람들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의제를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의제들을. 근데 확실히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아무리 뭐 소위 썩어도 준치라고 망해도 부잣집 3년 간다.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선거 이런 거 있어서는 여전히 스킬이 좋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진짜 정말 신박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보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보면은 뭐 동물권이나 데이트 폭력인데 이건 소위 리버럴한 주제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리버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청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저는 그거랑 좀 동의하지 않는데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든가 홍준표.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자본과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난다고 보긴 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 리버럴 정당도 마찬가지라 보고요. 뭐 그렇긴 하죠. 여기서 리버럴 아닌 정당이 다만 뭐가 제 생각은 있어.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중에 정말 동물권 문제, 생활의 문제라고 제일 싫어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 많지가 않죠.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수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은 붕 떠 있는 감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더더욱 신기한 건 자유한국당에서 소수자 문제를 저도 다뤄. 그래서 신기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수자 문제를 다뤄. 그거는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그 뭐지 이미지. 이미지 싸움을 하려고 가져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진보 소위 얘기하는 진보 의제들 있잖아요. 뭐 환경이 됐든 노동이 됐든 그 의제들이 이미 많이 뺏겼어요. 예. 그렇죠. 뺏겼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 노동 쪽에서 진보적 의제들 굉장히 많이 을지로위원회에서 가져갔고요. 사실 정책들 내세운 공약들 같은 거 비교해 보면은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어느 당에서 내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그죠.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전 정말 유승민이 왜 심상정이랑 합당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유승민 겁나 매력적이야. 근데 보면은 의제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한국 사회가 뭐 하나의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는 존재하는 거니까. 네, 뭐 네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할까 한국 사회 문제라는 게 어쨌든 뭐 크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당들이 어쨌든 정적인 감각만 있다면 사실 다 짚을 수밖에 없는 거긴 그렇죠. 해요. 공론화가 되었던 표를 것들을 다 받아야 캐치를 되니까.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그럼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플랜이 어떤 거 있느냐. 그게 거기에서 이제 정당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의당이라던가 이쪽에서 나왔던 정책들 솔직히 더민당 쪽이나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이번 대선이 특히나 더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 또 약간 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래요. 정의당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될까요? 심상정 씨는 최소한 완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 대권을 잡는 건가? 아니면 쉽진 않겠죠. 어떤 밀착된 의제들을 써. 근데 네. 이거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세세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진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렇죠. 나도 솔직히 이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사람들이 보수층에 대한 보수 쪽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져서 스펙트럼을 좁힌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쪽에 있었던 거,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에 있었던 거 중에 너네는 진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줄여놓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좀 쏠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 스펙트럼이 좀 줄어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뭔가 진정한 진보. 보수가 아니라 썩어 빠진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진보를 찾다가 스펙트럼 왼쪽으로 좀 더 간 게 아니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은 사실은 대선을 완주를 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근데 만약 대선을 성공적으로 완주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현상을 유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저도 현상 해요. 유지 아니면은 사실 약간의 이제 뭐 지지층 확대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지층이 사실 정의당이 이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의 당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남의 당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정의당원이 아니라는 거. 저도 정의당이 아니니까. 저도 당원은 아닙니다. 당원은 아니라는 건 뭐죠? 당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당비 비싸.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20대 대선도 5월인가요? 5월이죠. 네, 5월입니다. 5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현행법으로 하면 5월까지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수위 구성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월쯤에 아마 대선이 이제부터 벚꽃 대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공화국 문제잖아요. 개헌 문제. 그렇죠. 그래서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단축이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꼭 5월이란 그렇죠. 보장도 없고, 그렇죠. 뭐 5년 후에 꼭 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장에 왜냐면 문재인 지금 가장 유력한 어대문 문재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명왕이시죠. 대선 후보 명왕 레일리께서 네. 이번 지방선거 이제 내년도 6월에 있거든요. 그때 이 관련 문제를 같이 묻겠다. 국민투표.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거는 안철수 후보도 주장을 하고 있는 바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봐요. 어쨌든 개헌에 대한 생각은 그 홍 반장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홍 반장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 그만큼 핫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만약 이제
현행 그 헌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5월보다는 이제 3월이나 이럴 때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임기 만료가 5월 그 대통령 임기 만료가 5월에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일 정도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음. 인수위 기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야 5월로 바뀌는구나. 이제 메이데이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와 오졌다. 그럴 오졌다, 노동절에. 가능성은 없죠. 원래 휴일이니까 안 되죠. 메이데이가 일단은 2월 정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음? 다음 질문이 이제 지난 20년간 공약 이행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공약 이행률인데요. 이분이 어제 밤 늦게까지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 하시느라고 그래요. 아유. 필요해서 그래요, 저거. 이거 이제 노동자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했어요. 지난 2월 16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연차 2013에서 2014년. 그러니까 이게 14년 집권 하자마자부터 2년간. 5년에 나온 질문인데 공약 이행률이 37%예요. 높네요, 에? 생각보다.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특별 검찰관도 만들었잖아. 지가 내찍긴 했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1년간 공약 이행률이 39.5%. 김대중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18.2%. 그 다음에 참여정부 4년간 2003년에서 2006년의 공약 이행률이 43.3%라고 나와요. 열심히 했네. 경실련에서 나왔으니까 조금 믿을만한 자료예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 반대인 애들이 이제 만든 거니까. 근데 참여정부 포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90몇 %를 했다는 얘기. 내가 약간 좀 아이, 야릇한 그거야 거. 뭐 아니지. 40%대. 한 40%대 평균적으로. 근데 그래도 공약 이행률이 생각보다 꽤 높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느끼는 걸로는 뭐 공약이 제대로 이행은 됐어라는 수도 생각을 없이 하는데 내놓는데 이걸 오늘 솔직히 4년, 5년 만에 어떻게 다 해요 이거를. 사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뭐 그 전에 있었던 공약 이행률은 사실 볼 이유가 없는 것 같고 YS 때까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공약이라는 얘기. 공약. 군정종식. 근데 하나의 척결.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이제 국민의 정부 때 당시에는 18.2%가 18.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하면 IMF 극복하는데 온 국가가 달려들었으니까 사실 그거 하나 해낸 게 다행인 거죠 뭐. 사실 그때 지나치게 빨리 하느라고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럼요. 사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당시에는 당장이 나와야 되는 게 급선무였으니까. 그렇긴 뭐 합니다만. 그래서 갈렸지. 그렇게 해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 대 내가 뽑고 싶은 후보와 비슷한데 좀 더 당선될 것 같은 후보. 이거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 누구를 뽑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에 결선 투표제가 없어요. 맞아요. 결선 투표제란 맞아요. 건 뭐냐? 개헌의 논의 나오긴 하는데. 근데 대통령 후보 A, B, C가 각각 나왔는데 A, B, C 중 그 누구도 과반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그 중에 표가 많은 1등, 2등인 A와 C를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한다든가 아니면 정리할 시간을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처음에는 사표 확정을 하지 않고 내가 지지한 후보를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몇몇 후보들이 결선 투표제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마 이것도 개헌 문제 나오면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어떠세요? 어떻게 일단은 투표했어요, 결선 지금까지? 투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죠. 저는 오히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본인이 덜 지지하는 후보지만 그래도 얘가 대통령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찍으시면 돼요. 문제? 너 자꾸 사람이 암시할래? 문제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얘가 차악일지언정 난 그래도 얘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사표가 돼도 내가 지지한 사람들 보내야죠. 야, 이거는 개인의 차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껏 그 소수 정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때도 있고 그쵸. 마음에 갈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소수 정당에 대한 표를 주기가 좀 그랬어요. 전 내 표를 굳이 사표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막 벗어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은 되는 사람 뽑아주는 편이에요. 일을 하라고 보태주는 게 낫지. 뭐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될 사람이 괜찮으면 뽑아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 남들이 된다고 한 사람이나 또 나쁜 사람이나 별 차별화가 안 된다면 그땐 차라리 그래. 사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위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최악과 차악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최악이 되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조갑제에 의하면 최악은 문재인이고 차악은 안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후보가 이 최악 차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제 좋아하는 후보를 찍었다가 사표가 되고 결국엔 최악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비판적 지지를 해서 이제 차악인 후보를 찍어줄 텐데 만약 뭐 터진다.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인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별로 지지율이 높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낮고 차악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전 당연히 제가 원하는 후보를 찍어주겠죠. 음. 어차피 차악이 될 거니까 최악은 피할 거니까. 아마 이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유승민을 좀 뽑고 싶은데 유승민 뽑자니까 문재인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홍준표한테 왜 홍준표가 와요? 이상하잖아. 아예 안철수한테 가죠. 근데 안철수 표로 가죠. 이거는 결선 투표제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홍준표 괜히 말함. 이게 뭐냐면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되지 왜 안철수가 된다는 겁니까? 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실제로 말했어. 이 정책 그러니까 선거 제도의 불합리가 사실은 발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도 얘기하고 있고요, 다들. 아 그렇죠. 네, 다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도 네. 나와요. 중선거구 대선거구 뭐 얘기 나오고 정당방부제도 있고. 얘기 그러니까 나오고 어떻게 있고. 하면 더 민의를 효과적으로 이제는 표현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저도 그거에 대한 그렇긴 논의가 해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가 좀 맞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전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진 정당에다 찍어주는 편인데 실제로 우리 선거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되는 사람 뽑아주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왜냐면 또 인물을 뽑는 선거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선거도 달라요. 다르니까. 달라죠. 음. 네. 그리고 근데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뽑았어? 지역구 있잖아요. 어. 지역구 선거 이제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표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비례해서 뽑아줬어요. 비례표를 줬었어요. 뭐 1번 후보가 몇 표면 그 사람이 속한 당으로. 그렇죠. 그걸 다 몰아가지고 찍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고 이제 인물이 구별이 안 되고 인물 중심의 이제 선거가 되어버렸던 거죠. 총재님.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백수가 되게 아련하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땐 그랬었지. 내가 한때 김대중 총재님을 모셨었지. 동교동으로 박지원이십니까? 상황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광주 가십니까? 야, 이 새끼들아! 광주 이 새끼들아! 불안하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으실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략적으로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마음을 가신 대로 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하시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후보에게 줬을 때 내가 싫어하는 새끼가 뽑힐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전략적으로 뽑으시고 어차피 비등비등하고 압도적으로 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아니 저 새끼가 돼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쟤를 응원하기는 좀 찝찝해. 그때는 그냥 다른 애를 뽑으면서 그냥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어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안타깝다. 바른정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이번에 후보 내는 당들이 그쪽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늘푸른 한국당에는 이재호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와 이재호. 미치겠다. 내표 사표 만들긴 싫은데. 아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표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게 어쨌든 그게 비록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만큼의 지지자가 있다는 세력 과시가 되거든요. 또 하나 그리고 섞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재명,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이 대선 경선했잖아요. 그쵸? 경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게 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 안희정의 정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재명의 정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한 거냐. 그래서 그 지지율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 지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비등비등해. 그러면 이 지지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여기 정책 몇 개를 갖고 와요. 우락가이를 해요 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넘으면은 반액이었죠.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김진태를 데려오려고 열심히죠. 네, 20% 넘으면은 면제라고 합니다. 태극기하고 면제가 아니구나. 전액 환수. 태극기랑 강호는 네가 챙겨라 임마. 실제 한 말입니다.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광폭이요? 왜요? 광폭이 왜요? 굉장히 흉포해 보이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자, 지지율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 제대로 돌아가긴 하는 건지. 뭐가? 이 국정에 의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국정이 아니면 선거가. 국정 같아요. 주어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두 가지를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네.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선거부터 국정부터.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죠. 선거는 사실 급박하게 어려운 조건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깜깜이 선거는 맞아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이렇게 준비돼서 은근히 군부를 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펑 터지고 급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약들도 이제야 슬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공약들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모 선거 캠프에 이제는 어떤 그 정책 특보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번호 갖다 준 그분. 네, 그분이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는 특정 영역에 관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아직 안 어버어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없고 말을. 특보가. 근데 정책 특보가 뭐래 난 안 나온다거든. 그래.
그다음에 당장에 나올 수가 없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특정 후보의 이제 보좌관에게 정책 관련해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대선 지금 30일도 안 남았어. 그쪽에서도 네, 그런 지금은 상황이에요.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래 두 번째 이 정도 끝내고 다음에 얘기할 게 국정 운영에 대한 건데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거는 정말 이게 이번 대선 전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 그렇죠. 일단 황교안을 위시로 한 기존 세력들이 이제 각종 장관 자리랑 모든 자리를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섀도우 캐비넷은 아니지만 장관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근데 섀도우 캐비넷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0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D-Day 20일 정도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국무총리를 누구로 뽑을 거다 내지는 소위 섀도우 내각, 섀도우 그림자 내각, 그림자 내각들과 비슷하게 완벽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스스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바로 국회 청문회 걸쳐하고 장관을 다다다다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죠. 맞아요.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가장 특히,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다고 말은 되고 있는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맞아요. 있죠. 그 의석수가 그렇죠. 의석수가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반을 넘지 않으니까 뭐 법안 같은 거 처리한다고 하는데 과반이 안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빨리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나올 정도로 국정 운영이 이번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 걱정이 네,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 1당과 일장일단이 있죠. 이건 왜냐면은 음.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통령도 여당이고 국회 다수파도 여당이어 버리면 행정 권력에 대한 의회 권력 견제가 불가능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에요. 근데 참 그런 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회와 지금은 어쨌든 청와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화력 충전하려면은 의석수도 다수였으면 다수였으면 좋겠는데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견제 기능이 좀 후달리니까 물론 피해 숙청을 하려면 다수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함부로 준동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되든. 왜냐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 일을 가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모두가 준동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넘어와. 그렇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다시 대통령이 돌아와. 되든 간에 안 돌아갑니다. 되게 문재 후보자님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상 V3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뭐 입법 통과시키려면은 역시 그분은 위대했습니다. 역시 홍준표와 김진태가 연정을 하는 수밖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정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안과 문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야 다 이렇게 감정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꽤 많긴 하지만 근데 정책 정책 차원에서는 비교하면은 비슷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진짜 바른정당이라도 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네, 당장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지금 눈앞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년 6월에 그러면 소박 맞거든요. 이거 그렇죠. 장난 아니거든. 근데 개헌 논의 같은 것도 아마 이게 다수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돌아갈 예, 것 같긴 하거든요. 할 수는 네, 있어요. 그렇죠. 여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대선에서 나온 대통령 임기는 5년인가요? 이것도 네.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지만 예. 현 체제로 가면 5년 개헌이 되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도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헌은 이제 현 시국에서 대선이 갖는 정책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 큰 질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더 좁혀서 얘기하셨어요.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날카로워진 것. 적폐청산. 이것이 갖는 저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을 말하진 않고 몇몇 캠프의 생각을 말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 주장하죠. 정말 이건 정권 진보- 교체해야 된다. 네, 적폐청산과 라고 얘기하죠. 부패 기득권 그렇죠.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존에 이제는 어쨌든 이제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그렇죠. 지금까지 싸워온 여당들이 싸워왔던 거에 대한 네. 이게 다 터져버린 반면 거다.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 어떻게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홍 반장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웃겨. 얘는 얘기는 박근혜 정말 그거 안타까운 일이고 안 됐는데 그건 끝난 일이고 구속되지 않았느냐 재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는 안보를 얘기해야 한다. 안보 대선이다. 핵 항모가 온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게이트가 이게 박근혜랑 최순실만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잡혀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맥들, 그리고 그 구조 자체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 이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에서 또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촛불 이제 이미 집회 때 나왔던 이 동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이번 대통령은.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고치겠다는 얘기가 통하게 된 거지. 어쩌면 분위기가. 참여정부 초기가 반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가장 강력했을 때. 네. 네, 사실 그 상황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그 시절. 야. 네. 탄핵의 역풍으로. 근데 그럼 초기는 아니구나 어쨌든.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련해 가지고 역풍을 맞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 적용을 못했는데 근데 국회 3분의 2가 진해당인데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애매했어요. 국회를 뭐 정황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 열린우리당이라는 건 연합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처럼. 근데 이제는 그 연합을 깨트릴 만큼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촛불 집회의 민심을 봐라. 232만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몇백만이 나와가지고 지금 몇 번을 집회를 했는데. 실제로 대전 이런 데서 관광버스 밀려가지고 올라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준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대통령이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변명이 돼버리는 거죠. 아마 그래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핫해지는 네, 좀 것도 핫해진 것 같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입막음하려고 개헌 얘기를 꺼내긴 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거 아직 적폐청산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87년 체제의 종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7이란 게 뭐냐? 어쨌든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이제 박정희라든가 그런 군부의 세력이 사라졌냐? 아니었죠. 그건 아니야. 그 출신 인사는 그대 남아있거든요. 아니었죠. 왜냐? 87은 완벽하게 김기춘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완벽하게 사회를 뒤집은 게 아니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불안정한 타협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결절하고 깨져버린 거야. 그래. 보수가 사고를 쳐서.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87년의 반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사유화, 그다음에 어떤 공화국의 어떤 공식적인 체제의 어떤 부정이죠. 부정을 했던 거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87년 체제의 그러니까 그 변주인 셈이죠. 예, 그럴 수 있죠. 연장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와 이제 진보의 대결을 보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거는 저의 생각인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그 소위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로 본 거고 중도 진보 정도 저는 그럼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보혁 논쟁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걸 이런 거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 뭐랄까 중도 진보 상식이란 과연 표현이 좀 상식적일까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국민 일반적으로 그 농납이 될 정도의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헛소리도 하는데 가끔가다 옳은 소리도 하는 좋은 집단이 하나 있는 거고. 홍반장.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리버럴 정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엄청 덩치가 큰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의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플랫폼이 하나 생겼고 그 플랫폼 옆에 조그만 플랫폼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그 뭐랄까 이쪽 그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 못 담았던 나머지 사람들을 담은 정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기존에 있었던 그 세력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세력 중에서 잔당 맞죠. 잔당이 하나 있고 잔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당이 한 4개 정도. 일단 사당 체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을 위시로 하는 정의당이 하나 있죠. 그 나머지 정당은 일단 원외니까 원외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친구들이 생겼어요. 5개의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거에서 왜 갈등이 강해져 보이냐면 일종의 덩치가 큰 사람을 잡으려고 덩치가 조그만 사람들끼리 1대1로 까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엄청 강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민주당을 깐다고요? 정의당은 제외하고 정의당은 어쨌든 솔직히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근데 바른정당이 출범한 것도 그렇잖아요. 진정한 보수는 저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맞다라는 걸로 선을 그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뭐예요? 자, 진보와 보수는 엄밀히 말하면 변화의 속도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분이죠. 그렇죠. 보수도 어디까지나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거부하면 수구죠. 네. 이제 수구죠, 그렇죠. 다만 사회의 속도를 이제 조절하면서 기존의 과거를 배워가면서 천천히 바꿔가자 이게 보수고, 네. 진보는 보다 급진적이고 특히 오늘날의 진보 의제는 예를 들어서 여성 의제, 성소수자 의제, 노동 의제 등등등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에서 결절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게 진보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대응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지만 역시 진보와 보수는 하나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얜 진보, 얜 보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차라리 좌파 우파를 하면은 차라리 어느 정도 절대적인 좌와 기준을 우는 좀 구별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좌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위 박사 해볼까요? 좌와 우? 사실 이것도 약간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제 하나의 그 스펙트럼에서 화해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죠. 생산수단을 둘러싼 문제죠.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결국에는 소위 민간이라 불리는 곳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소유하고 생산을 하기로 하는 거냐, 아니면 소유? 국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국가 등이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하고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냥 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좀 낡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긴 한데 아직도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이긴 아마 해요. 좌파 우파가 이런 기준이라기보단 좌익 우익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좌익 우익이 이게 섞여가지고 좀 그러니까 상식- 인식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그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이게 헬 조선화 라이징. 헬조선이어서 이제 김진태가 홍준표 보고 좌파 논리랍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이제 만물 좌파설이야. 강남 좌파도 나오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대선 토론 보니까 좌파가 있어요. 자기 병 다 좌파야. 그럼 어떤 좌파냐면 문재인은 친북 좌파. 친북 좌파. 그리고 심상정은 말해놨어. 그냥 쟤는 그냥 통전당급이야. 듣보잡. 그 다음에 저 누구지? 유승민. 은 강남 좌파.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야? 안철수는 국정 수행 능력이 없는 놈.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의 그리고 나가 진정한 보수의 적자야라는 프레임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적자는 적자죠. 근데 진보 보수 논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프레임이야. 그리고 일종의 좌파나 진보라 그러면 이게 빨갱이랑 엮어 들어가. 빨갱이 맞는데요, 그렇죠. 뭐. 메카시즘 좌파가 빨갱이 아니면 뭐가 빨갱이야? 아니 여기서의 빨갱이라는 건 북을 추종하는 빨갱이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사회주의 한 양태일 수 있죠. 양태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용공이라는 그 엄청난 근데 우리 원내정당 내에서는 없지 않아. 뿌리 아직 대대로 없잖아. 내려오니까. 사회주의 표방하는데 아직 없잖아. 한때 그래. 있었죠. 어디? 진보신당 사회주의 정당이랑 강릉에 박혀 있어요. 원내정당. 원내정당으로 옛날 얘기다. 진보신당 둘인가 셋인가 위원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보수화됐다 그래야 될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사회가 이렇게 넓은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 사회가 한 단계 추동을 했구나. 그래서 다음 정권 되면은 사실 뭐 당장에 생길 수는 없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건 진보신당의 그런 강령처럼 그 정도는 이제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오, 이제 조선에 정당이 3인당 생기나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 최초의 네. 당수는 유승민이 되겠죠. 유시민. 유시민 요즘 불쌍하다. 요즘에 유시민 작가님 글 쓰고 계신가요?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는 항상 환영합니다. 뭐 유승민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뭐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진보 보수나 좌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새누리당으로 위시하는 보수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했던 진보와 그리고 정의당으로 생각하는 또 진보 이 사람들 양쪽 사이의 싸움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되면서 이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박근혜 정권 덕분에 이렇게 또 그쵸. 유난히 더 강해진 민주요정.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 전 맞아요. 정권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졌다 그러면 기존 정권에서 잘했던 거는 새로운 정권에서 연결해 그렇죠. 나갔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충돌이 제한적이게 돼요. 네.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의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고 이제 소위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지금 여기에서 박근혜 줄을 대서 이걸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는 건 정치적 자살이거든. 자살입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발판이 없는데. 심지어는 보수 홍준표마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죠. 홍준표도 선을 긋고 있고 와, 그건 대박이다. 좀 더 나아가가지고 유승민 같은 사람들 아예 분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차를 나왔죠. 그래. 그러니까 더욱더 저 경쟁 내지 충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이건 좀 개드립이긴 한데 이게 바로 그네 누님의 큰 그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네. 자신의 몸을 자신을 바쳐 합친 거죠. 그러니까 민주열사 내시는 겁니까 이거? 본인께서 아버지의 죄를 내가 지고 이제 본인께서 죄를 지시고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있잖아요. 일종의 속죄양. 보수라고 박근혜를 제물로 바쳐. 민주주의를 이룬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그 보수라고 독생자 박근혜. 야, 이 자식아. 보수라고 얘기되어진 그러니까 자기를 보수라고 표방하던 극우 내지는 일종 기존의 이제 그 적폐 세력이라는 얘기는 좀 별론데. 어쨌든 뭐 박근혜의 잔재들. 아니 그냥 이 우리나라 사회 그럼 뭐 일단 황건적. 소위 기득권으로 정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기득권 내지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던 세력들이 이 박근혜라는 큰 그 메시아와 함께 산화돼 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여기에 몰려 있었던,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이 보수와 어쩔 수 없이 결합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합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단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여러 개 생긴 거예요. 사실 저는 2014년, 15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은 양당 체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리고 모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양당 체제다. 실제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 국고부정도 보면은 처음에 양당이 나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또 다시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린 거죠, 이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추동이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이른바 헬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구조적으로. 근데 드디어 우리 창조 경제를 이룩하신 거죠. 사실상 창조 정치. 창조 정치. 본인께서 사락을 하시면서 이게 갑자기 추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막고 있었던 세력들의 조금 찌꺼기가 그러니까 좀 절거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이 혈관에 흐른 피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만큼 흐르게 만들어서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질 거지, 깨끗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크게 뚫어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막힐 것이냐의 문제가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치 87년과 비슷한 거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고정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투표하시고 내년에 지방선거 하시고 여러 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사연 아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이제 안도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는 되게 좀 어떤 면은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박근혜가 쫓겨나서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이거 울었어요 그날. 진짜? 맞네 울었네. 울었어. 그래 그날 그래 울고 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다음 날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아마 그거는 다음 왜냐면 제가 거의 어쨌든 뭐 경찰서도 가보고 검찰청도 가보고 정가 이범 거의 한 2013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하야만 외치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아주 생판 뭐 헛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들더라고요. 네, 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이 처음 대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기 대선인 게, 물론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쌓여왔던 문제들 이게 한 번에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손으로 또다시 대통령을 꾸리고 만들고 앞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지금 그 시기잖아요. 되게 저는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제 위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지금까지 문제들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국면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봤을 때 왕의 목을 드디어 한번 따봤다. 공주의 목을 땄죠. 우리가 그렇죠. 탄핵 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했어도 왕의 목을 따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예요.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내려갔다. 근데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박근혜의 몰락은 세월호와 함께 시작됐다. 그렇죠. 사실 박근혜 하야라는 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세월호 집회였어요. 네, 세월호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있었던 질문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아봤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렇게 대선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만큼 관심은 많은데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뭐 비단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 측도 마찬가지고 유권자에게도 급한 대선이에요. 그래, 그럼요. 반년밖에 안 됐거든. 심지어는 언론도. 유권자들이 대권 주자에 대해 알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궁금했던 거, 여러분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같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진보 보수는 무엇이니, 진보 보수에 대해서 어느 게 왜 이렇게 치열해졌니, 뭐 이번 대선 누굴 뽑아야 되니, 5년 임기가 왜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던진 대부분은 답변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투표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들려드릴 2부에서 대선 후보 덕질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무인화 게스트 제보는 fmredlips@gmail.com, 페이스북 붉은 잎들의 아무데든지 레드블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